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관에 들어가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그 관을 땅에 묻고 평생을 그리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소에 가서 절을 하고 자프를 뽑고 통곡을 했습니다. 여보, 거기는 편해? 춥지는 않아? 하면서요. 그런데 어제 제가 그 30년 된 묘를 파버렸습니다. 포크레인도 없이 제 아들과 둘이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요. 왜 그랬냐고요? 묘 안에 제 남편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삽으로 흙을 걷어내고 관 뚜껑에 있는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지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더군요. 마침내 뚜껑이 열리고 아들이 랜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30년 된 관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유골이요? 아니요, 시커먼 바윗돌 하나. 길가에 굴러다니는 바윗돌 하나만 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입었던 작업복과 함께요. 저는 30년 동안 남편이 아니라 저 돌덩이에 절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오싹한 이야기입니까? 제 남편 박철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서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기막힌 사기극은 정확히 한 달 전 그 냄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자정쯤 됐을까? 목이 말라서 거실로 나왔는데 안에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독한 냄새, 담배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담배 냄새가 아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아저씨들이 피우던 그 독한 솔 담배 아시죠? 그런 종류의 담배 냄새가 거실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창문 밖에서 흘러들어온 냄새였습니다. 저는 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현관 센서 등이 제멋대로 껌뻑하고 켜지는 겁니다. 제가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현관 센서 등이 고장났는지 제멋대로 깜빡였습니다. 제사상 향 같은 지독한 담배 냄새. 그날부터였어요. 밤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요. 누가 우리 집을 엿보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 문 밖에서 느껴지는 수상한 인기척. 요즘 들어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하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남편이 구천을 떠도나 봐. 굿이라도 한번 해. 저도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제 오감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옆 동네 부촌 아파트의 단지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군요. 그런데 미끄럼틀을 타던 7살짜리 남자아이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데 세상에,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웃음, 오른쪽 귓불에 있는 붉은 점까지 죽은 남편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아이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왜 남의 집 애를 건드려요? 온몸에 명품을 휘감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제가 죄송하다고, 애가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둘러대고 도망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왔는데 심장이 벌렁거려서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쏙 빼닮은 부촌 아파트의 꼬마. 죽은 남편이 환생이라도 한 걸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보면 30년 전 장례식 때도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관을 들고 왔는데 못질이 되어 있더군요.
사모님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묻으시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지로 갈 때 관을 들던 일꾼들이 그러더라고요. 고인이 생전에 아주 거구였나 봐. 관이 왜 이렇게 무거워? 돌덩이 같네. 저는 그때 통곡하느라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이승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관 안에 있는 것이 진짜 돌덩이라는 것을 모른 채요. 누가 시신에 손을 댄 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저한테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너는 왜 빈 관짝에다 제사상을 올리고 난리냐? 멀쩡히 살아있는 놈한테 제사상을 올려.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죠. 산놈이라니요? 그랬더니 무당이 저를 야단쳤습니다. 이 미련한 년아, 묘가 비었어. 관 속에 죽은 사람이 없는데 저를 올리니까 잡기가 들어붙었잖아. 당장 가서 파봐.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삽 챙겨라. 당장 갈 곳이 있다. 그렇게 비 오는 밤, 아들과 저는 산소로 향했습니다. 당황한 아들에게 어서 묘지의 흙을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저의 계속되는 성화에 아들이 흙을 파냈고 저는 긴장한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제발 무당 말이 틀려라. 빈 관짝이라니. 하지만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랜턴 불빛 아래 남편의 관 안엔 무거운 바윗돌 하나와 남편이 중동에서 입었던 작업복 한 벌만 덜렁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작업복 주머니를 급히 뒤져봤습니다. 너덜너덜한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더군요. 오래되어 식별이 잘 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건 차용증 종류였습니다. 비로소 저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죠. 남편은 사고사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을 갚을 길이 없자 사고사로 위장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거였습니다. 저랑 갓난쟁이 아들을 지옥 속에 남겨두고요. 집 밖 담벼락 밑에서 흘러들어오던 지독한 담배 연기, 우리 집을 서성거리던 그 기이한 인기척, 바로 우리 남편의 인기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인간이 왜 갑자기 제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그 인간은 가족이 그리워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우리 지훈이의 몸이 필요해서 나타난 거였습니다. 이 얘긴 천천히 하기로 하고 저는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말순, 너는 30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어. 저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비의 묘를 파고 있는 아들을 보자니 제 억장이 다 무너졌습니다. 태어나서 아버지 얼굴 한 번 못 보고 제사상 앞에서 아빠 밥 드세요 하고 절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아버지에게 짐짝 취급을 당했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30년이나 잘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왜 우리 집 앞을 맴돌고 있는 걸까? 저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경찰에 의뢰할 여건이 아니었어요. 30년 전의 일이라 공소시효를 들먹일 게 뻔하잖아요. 남편의 주민번호를 흥신소 실장에게 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곧바로 연락을 주더군요. 저는 불이 나게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실장이 노란 서류 봉투를 내미는데 열자마자 제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던 그 인간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집도 으리으리하고 고급 외제차에 젊은 와이프까지.
제가 놀이터에서 봤던 그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아주 행복해 보이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묘에 안장하고부터 저는 갓난쟁이 아들을 업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휘어지도록 일해서 겨우 곰팡이 피는 반지하를 탈출했는데 이 인간은 이름을 바꾸고 신분 세탁해서 젊은 여자랑 떵떵거리며 살고 있더군요. 늦둥이 아이까지 얻고요. 근데 이 인간이 왜 저의 주변을 맴도는 거죠? 제가 흥신소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장이 아주 묘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더군요. 사모님 진정하세요. 이 양반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거든요. 실장이 병원 진료 기록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진단서였습니다. 콩팥이 다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몸 상태라고 했습니다. 살 길은 딱 하나. 신장 이식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멍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의 신장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릴 버렸던 인간이 이제는 살고 싶어서 우리 곁을 또 얼쩡거리는 거였습니다. 젊은 와이프는 신장을 이식해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었을 겁니다. 그 7살짜리 늦둥이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유일한 혈육인 우리 지훈이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인간은 사죄를 하기 위해 우리 곁을 맴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썩은 콩팥을 갈아 끼울 싱싱한 부품이 필요해서 얼쩡거렸던 겁니다. 우리 지훈이는 그 인간에게 가장 완벽한 인간 부속품이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살겠다고 감히 내 새끼의 배를 가르려 해? 저는 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저는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부터 낯선 사람 조심해라. 엄마 말 명심해.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봉사 나가는 유기견 보호소 있잖아요. 우리 보호소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잃어버린 아들 같다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인간이 벌써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흥신소 실장의 설명을 빌자면 1년 전부터 우리 주변을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마음 약한 거, 아버지 정에 굶주린 거, 그걸 전부 파악하고 지금 환심을 사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는 안 밝히고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내 애비다, 콩팥 다오하면 도망갈까봐 충분히 친해지고 나면 감정에 호소해서 콩팥을 뺏어가려는 수작인 거죠. 저는 그 길로 아들이 있는 유기견 보호소로 달려갔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 도착하자 저 멀리 주차되어 있는 고급 세단이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남자가 우리 아들과 웃으며 대화 중에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그를 알아봤습니다. 희끗해진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특유의 표정. 제 남편 박철수, 아니 제 아들의 콩팥을 노리는 악마. 바로 그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피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대화를 끝내고 차에 올라타는 그 인간에게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 인간이 저를 보고 멈칫거렸습니다. 당황한 기색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 인간 입가에 아주 묘한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결국 들통나고 말았네.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죽었던 남편이 자기관에 바윗돌을 넣고 숨어버렸던 그 작자가 저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인간은 저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잘 키웠더라. 아주 강강해.
쓸만하겠어.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그대로 그 인간 얼굴에 후려 갈겼습니다. 내가 사람이야? 3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뭐 쓸만해? 그러자 고개를 떨구더군요. 내가 죽일 놈이야. 당신 마음 다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건 진심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청소를 하러 나왔다가 이 말다툼을 목격했거든요. 그 인간은 갑자기 죄인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동정을 사니까요. 우리 아들이 엄마 왜 그러세요? 하고 말리니까 그 인간이 우리 지훈이 손을 잡더니 그렁그렁한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혈육을 이제야 만난 것처럼요. 애절한 아버지의 눈빛. 저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 인간 작정했구나. 내 아들 마음을 훔치려고 작정했구나. 저는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 인간이 우리 아들을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인간 사기꾼이라고 말렸지만 아들은 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후원자분이 제 아버지라니요?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들은 너무 착해서 문제였습니다. 동네 커피숍. 그 인간은 우리 아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몰래 뒤따라가서 다 들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훈아, 애비가 미안하다. 내가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 빚쟁이 깡패놈들이 너와 내 엄마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다. 내가 사라져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연극이 벌어져야만 했단다. 웃기다 못해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우린 아들은 그 이야기에 흔들렸습니다. 그 인간이 낡아빠진 사진 한 장을 꺼내더군요. 어린 지훈이를 그 인간이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정말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내가 큰 돈을 벌면 뭐하니? 매일 밤 너의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죽기 전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아들은 그 거짓 눈물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떠난 거라는 말은 달콤한 독사과였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의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제가 아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속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인간 빚쟁이에게 쫓겨서 도망친 거야. 우린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인간이야. 너의 콩팥 필요해서 나타난 거야.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가 그러시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콩팥?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고만 하셨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만 해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뼈마디가 닳도록 이 아이를 키웠는데 나타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버지 편을 들며 저한테 대드는 아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갔습니다. 콩팥이니 이식이니 하는 끔찍한 말보다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 인간의 작업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더군요. 지훈아, 밥은 먹었니? 비 오는데 우산 챙겨라. 내가 내 아들이라 자랑스럽다. 아주 살가운 아버지 노릇을 톡톡히 해댔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것도 그때쯤이었어요. 말기 신부전증 환자임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요. 만날 때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가쁘게 숨을 내쉬고 퀭한 몰골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그 인간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늙어서 그렇지 뭐. 너한테 짐이 되기 싫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 인간은 신장을 이식이 필요한데 이런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살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제가 신장을 이식해 드릴게요. 이 얘기를 꺼내게 만드는 것, 그래서 법적으로도 의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이 인간의 작전이었습니다. 아들의 착한 효심을 그 인간은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이 출근한다면서 나가는데 옷차림이 이상하더군요. 평소엔 캐주얼한 복장으로 출근하는데 그날은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물으니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고 얼버무리더군요. 뭔가 쎄했습니다. 여자의 육감이, 엄마의 촉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제가 몰래 아들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이 탄 버스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대학병원이었죠. 아들은 병원 로비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수술실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옆에 그 인간 박철수가 휠체어에 있었고요. 아들놈이 향한 곳은 3층 장기 이식센터 조직 적합성 검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신장 이식을 약속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신장 이식과 관련된 문자였어요. 아들이 욕실에 있어서 저는 아들의 핸드폰을 몰래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조직 적합성 98% 일치, 이식 수술 가능. 저는 온 사방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핏줄이라고 콩팥이 딱 맞는답니다.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왜 하필 제 아들입니까? 남편이런 그 인간은 벌을 받아야지. 왜 살 길을 열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쪽에서 바로 움직이더군요. 남편하고 젊은 와이프년이요. 하루는 그 젊은 와이프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나갔더니 동네 카페에 그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앉으니까 선글라스를 벗으며 저를 훑어보는데 정말이지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얼마를 원하길래 자꾸 방해해.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지훈 씨 어머니 되시죠? 바쁘니까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년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몇 장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요. 확실히 계산해 드릴게요. 저희 남편, 이 수술만 받으면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어요. 지훈 씨가 신장 이식 수술만 도와주면 저희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보상해 드릴게요. 여기 건물 등기 보이시죠? 이것도 지훈 씨 명의로 바꿔놓을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 아닌가요? 저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제 아들의 신체를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봤었던 인연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그 귀여운 아이가 이런 년을 엄마로 뒀다니 괜히 안쓰러워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인연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말 조심하세요. 제가 뭐 어때서요? 그리고 우리 민준이랑 그쪽 아들이랑 같아요? 우리 민준이는 금지옥엽처럼 자란 외아들이고 그쪽 아들은 아버지 없이 험하게 자란 아들인데 어디다 비교를 해요. 저는 머리뚜껑이 열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금지옥엽, 우리 아들은 막대해도 되는 부품. 이 여자는 우리 아들을 하찮은 부속품쯤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어 그년 얼굴에 냅다 끼얹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려 그년이 내밀었던 돈을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5만 원권이 카페에 휘날렸습니다. 우리 지훈이 너희 같은 것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비굴하게 안 키웠어. 이 더러운 돈 주어서 당장 꺼져. 그 여자가 분해서 부들부들 떨더니 커피를 닦으며 악을 썼습니다. 당신 아들이 누굴 선택하나 봅시다. 이 돈이면 당장 수술대 위에 누울 거예요. 그 여자는 도망치듯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요. 그깟 돈에 우리 아들이 모욕을 당해서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렇게 싸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지훈이의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지훈아,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하고 묻자 아들이 한참 있다가 고개를 드는데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소리를 했습니다. 엄마, 저 수술할게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콩팥 드릴 거라고요. 아버지에게요. 일단은 아버지 살려야죠. 살려드려야죠. 엄마도 감정 싸움은 나중으로 미루세요. 사실 며칠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가 커피숍에서 행패를 부리셨다면서요? 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제가 목숨 걸고 아들의 콩팥은 못 준다고 막은 걸 우리 아들은 남편에게 속아 저렇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수술하겠다고 선언하고 방으로 들어간 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이를 갈고 또 갈았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는 갔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 핏줄이라는 끈, 그게 제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너의 아비가 어떤 사람인지 이 애미가 말해줄게. 저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바윗돌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짜관에 들어있던 그 돌. 비 오는 날 제가 파낸 그 묵직하고 차가운 돌덩어리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 동의서를 쓰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아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고에 있던 가방을 짊어맸습니다. 어깨가 빠질 듯 아팠지만 30년 동안의 함보다는 가벼웠습니다. 저도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병실 풍경은 참 웃기더라고요. 남편 놈은 침대에 기대 앉아서 골프채를 닦고 있고 며칠 전 그 와이프녀는 각서 같은 걸 검토 중이고 우리 아들은 병실 창밖만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지훈 씨 정말 잘 생각했어요. 수술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으니까 그때까지 몸 관리 잘해요. 감기 걸리면 안 돼. 각서에 서명해요. 신장 이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각서는 비밀인 거 아시죠? 대신 수술만 잘 되면 강남에 있는 건물 한 채 지훈 씨에게 갈 거예요. 그 여자는 끝까지 계산적이더군요. 혹시나 우리 아들 마음이 흔들릴까봐 미리 겁을 주고 당근도 주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남편 놈도 거들더군요. 지훈아, 애비가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사랑한다.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 있던 세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군요. 남편 놈이 들고 있던 골프채를 떨어뜨리고 와이프녀는 허겁지겁 각서를 숨겼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간호사, 보안요원 불러요. 저 아줌마 당장 끄집어내.
저는 신경 쓰지 않고 남편의 침대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아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비켜라. 너의 애비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침대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묵직한 돌덩이가 남편에게 떨어졌습니다. 관짝에 있었던 작업복도 같이요. 남편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 전 자기가 직접 관 속에 집어넣었던 그 돌이니까요. 저 돌덩어리는 단순한 돌이 아닌 자신의 양심을 팔아먹은 증거였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나지? 내가 너의 아들하고 마누라 버리고 도망갈 때 관 속에 대신 집어넣은 돌이야. 시신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집어넣은 돌. 저는 그 돌덩이를 들어서 그 인간 면상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지훈아, 똑똑히 봐라.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정체를. 이 인간한테 너와 나는 돌덩이 같은 존재였다. 관짝 무게를 맞추려고 집어넣은 돌덩이. 쓰다가 버리면 그만인 돌덩이. 그러자 젊은 와이프년이 악을 쓰더군요. 그녀는 이 사실들을 몰랐는지 간호사만 불러댔습니다. 이딴 인간을 살리겠다고 남의 아들을 잡는 게 사람이 할 짓이니 저는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의 30년 묵은 한이 그 고함에 다 섞여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 놈이 돌덩이를 치우려고 허둥대는데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더군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약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냉정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침대로 다가가더니 그 돌덩이와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아버지, 그동안 저에게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죠? 아니다. 진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관에다 돌을 넣어요? 우리가 슬퍼할 거 알면서 엄마가 평생 저 돌을 붙잡고 울 거 알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조롱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침대 위에 있던 각서와 수술 동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먼지가루처럼 흩날렸습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의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몸과 마음 모두 수술이 필요한 낯선 아저씨일 뿐입니다.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우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 놈이 지훈아, 안 돼. 나 죽어. 지훈아, 하고 절규했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꽉 잡더군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했다 내 새끼. 이제야 저 인간하고의 악연이 끝나는구나. 제 마음속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돌덩이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수술 동의서를 찢어버리고 병원을 나온 그날, 우리 모자는 병원 앞 설렁탕 집으로 갔습니다. 우린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의 밥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면 저는 아들한테 가만히 김치를 올려줬습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런 대화가 없었는데 그 어떤 날보다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은 날이 있어요. 그날이 꼭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놈의 전화가 빗발치듯 왔지만 저와 지훈이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다시 생각해봐라. 유산 더 줄게. 건물 2채 줄게. 이런 식의 회유 전화일 게 뻔하잖아요. 몇 달쯤 지났을까요? 흥신소 실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신장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했다가
남편 놈이 경찰에게 발각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술이 무산되자 상태가 악화되어 며칠 전 임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그 잘난 젊은 와이프 얘기입니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지려 하니까 이 여자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재산 빼돌리기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을 자기 앞으로 돌리고 이혼 소송을 준비하더랍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내 몫은 챙겨야지 이거죠. 남편 놈은 중환자실에 호스 꽂고 누워서 젊은 아내가 돈을 들고 도망치는 걸 지켜만 봤다더군요. 이 여자에겐 남편도 돌덩이였던 거죠. 딱 인과응보더라고요. 남편의 진짜 장례식은 쓸쓸했다고 합니다. 조문객이 아무도 없었대요. 당연하죠. 돈 보고 붙어있던 사람들이 전부 떠났으니까. 흥신소 실장의 전화를 받고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마당에 불을 피웠습니다. 관 속에 들어있었던 돌덩이와 작업복을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우리 남편의 진짜 장례식처럼요. 다음 생에는 제발 사람으로 태어나라. 우리 아들 지훈이가 마당으로 나오더니 제 어깨를 감싸주더군요. 우린 그렇게 한참 동안 그 불길을 바라봤습니다. 슬프면서도 후련하더라고요. 돌덩이에 제사상을 올리던 저의 인생이 그렇게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사냐고요? 요구르트 배달은 그만뒀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대신 아들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들은 좋은 짝을 만나서 다음 달에 장가갑니다. 며느리 될 아이가 참 착해요. 제가 고생한 얘기 들으면서 같이 울어주는 아이입니다. 상견례 날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을 하는데 표정이 어찌나 당당하고 밝던지. 이제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아버지의 부재는 상처가 아닌가 봅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생각이 납니다. 관 속에 묻혀있던 그 돌덩이가요. 그 돌덩이가 저한테 가르쳐준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 없는 관계는 그냥 돌덩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혹은 껍데기뿐인 관계 때문에 속을 끓이고 계신가요? 과감하게 파내세요. 파묘에서 돌덩이를 꺼내 던져버려야 그 자리에 새살이 돋고 꽃이 핍니다. 저처럼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